스레베 스포츠 장동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나간 울산 HDFC의 새로운 감독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던 강팀의 감독 자리에 공석이 난 상황. 새로운 감독의 평에 전에 울산의 감독을 맡아본 적이 있는 김도훈 감독과 FC서울과 강원FC를 이끌었던 최용수 감독,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얼마 전 사임한 이민성 감독과 울산 HD 유소년 디렉터 노상래 감독이 루머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의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판공 감독입니다. 김판공 감독은 누구일까요? 김판공 감독은 누구일까요? 선수 시절 울산에서 뛰긴 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선수였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K리그 생활은 92년부터 97년까지로 짧았고 후에 홍콩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현역 생활을 연장하긴 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경력도 없습니다. 홍콩에서 지도자를 시작합니다. 레인저스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활약을 하다가 2005년부터 부산 아이파크에 코치로 부임하면서 K리그 지도자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김판공 감독은 무려 3번의 감독 대행을 맡는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2006년 이안 포터필드 감독의 경질 후에 감독 대행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앤디 에글리 감독이 경질된 후 두 번째 감독 대행직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대행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어서 부임한 박성화 감독이 부임 17일 만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서 또다시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에 경남FC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홍콩에서 보냈고 홍콩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홍콩 축구협회와 함께 피닉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드러났는데요. 2014 아시안게임에서 16강에 오르는 선전을 했고 16강에서 홈팀인 대한민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성과를 보여줬고요. 2018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중국과 홈 원정 모두를 비기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에게 대구력을 안기기까지 하면서 재계약에 성공을 했지만 또 반면에 북한과 레바논을 밀려 탈락 위기까지 몰리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장 제안을 받고 홍콩 대표팀을 사임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김판공 감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판공 감독 리스크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판공 감독의 현재 이미지는 아마도 축구협회에서 벤투 감독을 선임하던 당시의 이미지가 가장 클 겁니다. 팀의 운영 방안과 전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게임 모델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그 근거에 따라 감독을 선임해서 그 감독이 성공까지 거뒀던 모습과 상대적으로 김판공 감독이 협회를 떠난 후 벌어졌던 일들로 인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로 한정을 해볼까요? 김판공 감독은 K리그 내에서는 두 팀, 부산 아이파크와 경남FC를 맡았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코치였고 경남FC는 수석 코치를 맡았지만 한 시즌의 짧은 동행이었죠. 반대로 홍콩에서는 프로팀 감독과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오히려 홍콩에서의 경력이 더 길고 김 감독 본인도 홍콩에서 선수 복귀를 했고 은퇴를 다시 할 정도로 홍콩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대표팀과 홍콩 축구 전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미완의 프로젝트로 끝났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리스크로 돌려보자면 피닉스 프로젝트는 중국과 비기고 아시안게임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지만 북한과 레바논 같은 다른 아시아 팀들에게는 성과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시아 상위 레벨에서는 감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K리그에서는 부산 아이파크와 경남FC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부산에서는 일반 코치로 3년을 활동하다가 감독 대행을 맡았던 것이고 경남FC에서는 수석 코치를 맡았지만 한 시즌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홍콩 대표팀을 다시 맡아서 결과적으로 홍콩 대표팀만 7년을 지휘를 했고요. 협회 행정직을 사임한 후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지낸 것이 약 1년 반 정도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과 3대3 난타전을 이룬 끝에 무승부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동남아시아컵에서 4강에 오르는 등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3위로 밀려서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감독 중에 물론 인정할 만한 성과지만 비교상 다소 떨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K리그 포함해서 강팀권에서 지도를 해본 적이 없고 대표팀 레벨로 넓혀보더라도 경기를 주도하는 팀에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팀 멤버들이 질비하고 대표팀 베테랑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 HD를 맡을 경우 이 정도의 설사를 처음 주의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보다 팀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평균치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감독이고 우승 도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김판공 감독의 강점은 없을까요? 다만 이 감독이 홍콩 시절부터 협회 행정을 보던 시절과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시절까지 단순하게 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팀을 계획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프로젝트 역시 홍콩이 수세적 경기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목표 수립을 한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 당시에 그동안 우리가 잘하던 플레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제 추세에 맞는 전술을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볼 점유율을 중시하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란 포커스를 진행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운영 경험을 지도 철학으로 녹여내서 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일관성이 있는 전술로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일례로 아시안컵에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수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운영을 하면서 압박 시의 간격과 공격 시의 간격들을 잘 유지하면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황인범 선수를 바로 이 위치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타치의 찬스를 만들고 득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려는 축구의 컨셉을 분명하게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그것을 팀의 스타일로 확립을 하고 그것이 익을 때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벤투 감독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확고합니다. 다만 팀의 스타일이 완전히 입을 때까지는 저도 스타일을 잘 안 바꿉니다. 이 부분이 개인의 성향인지 혹은 약점일지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은 패배 후에 컨셉은 유지하되 전략을 미묘하게 수정을 해서 아주 큰 패까지는 만들지 않는 데에 비해 아시안컵만 보면 김판곤 감독은 요르단전과 바레인전의 경기 자체는 잘 치렀지만 결과는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끄는 심태용 감독의 팀이 강점을 확실하게 내세워서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대비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런 확고한 전술적 철학이 울산이라는 팀에 잘 입혀진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약체팀의 철학을 입히다 보니 거기서 출발하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국제적인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강팀이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울산 HD에 만약 김 감독이 생각하는 철학이 잘 심어지고 시간이 감에 따라 맞는 선수 구성이 맞춰지고 세대도 적당히 교체된다면 장기적으로 울산이라는 컬러로 긴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공이라는 컨셉으로 최강희 감독을 정말 오랜 기간 밀어줬던 전북 현대 모터스가 최강희 감독하고만 7번의 K리그 우승, 2번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리그 최강팀으로, 아시아 최강팀으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군림했던 것만 봐도 정확한 철학을 가진 감독이 팀의 스타일을 확립해준다는 것이 잘만 된다면 역사적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북 현대를 통해 그리고 최강희 감독을 통해 보기도 했었죠. 일단 울산 HD는 8월 초까지 감독을 선임할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김판곤 감독도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던 당시 바로 선임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자택에 있는 홍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분 때문에 감독을 구해야 하는 울산, 새로운 감독이 진짜 김판곤 감독이 될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메스포츠 축구작가 장동희였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진짜 확정이 오피스 안 나오지 않았어.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김강국 단장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어. 후보군 중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울산 팬들이 누가 더 좋아해? 내가 울산 팬이 아니라서 주위에 울산 팬도 없고. 울산 팬이라면? 김도훈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민성 감독은 일단 아니야. 그리고 최용수 감독도 아니야. 근데 김판곤 감독은 좀 흥미로웠던 게 김판곤 감독은 괜찮을 것 같아. 그걸 김도훈 감독이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난 그래도 김도훈이 더 낫지 않을까. 왜? 1등을 해본 놈이 1등을 또 하잖아. 왜냐면 1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 노력의 그 한계치까지 그 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우승해본 팀이 우승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 근데 김판곤 감독은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김도훈 감독은 경쟁 자체를 해본 적이 있고 토너먼트에선 이걸 이겨봤어. 그래서 FA컵, 지금은 코리아컵이지.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지. 만약에 타이틀이랑 장기적인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2022 우승했고 2023 우승한 거잖아. 울산이 2024를 보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서 타이틀이 끊길 것 같다 그러면 김판곤 감독을 선임해서 믿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사실상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김판곤 감독을 해주고 아예 그냥 좀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그것도 난 좋다고 봐. 근데 가능성이 있어서 김도훈 감독을 기용해. 김도훈 감독은 리그전에서는 사실 좀 믿음이 없어. 리그전에서 너무 밀렸어.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리그 우승을 하고 왔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김도훈을 기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김도훈 감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난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람 베테랑을 너무 좋아해. 세대 교체에 좀 민감하지 못한 세대를 섞어야 되는데 이 사람 베테랑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전술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김판곤 감독은 어찌됐건 대표팀이란 걸 경험했잖아. 연령별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거는 또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런 거지. 당장의 유지를 바란다, 김도훈. 하지만 다시 준우승 팀으로 갈 가능성 너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플랜, 그러면 김판곤. 근데 단점은 강팀을 해본 적이 없다. 선수 출신들한테 물어봤어. 선수 출신한테 그래도 이제 직업 선수를 해본 선수 출신한테 같이 만났잖아. 직업 선수를 해본 선수 출신한테 당장의 커리어가 좋은 감독이 와서 너를 지도하길 원하니 아니면 잘 모르는데 잘한다는 소문만 있는 감독이 하길 원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명백히 전제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 근데 부단적 지원을 주고 올 한 시즌을 뭉개더라도 만약에 김판곤 감독한테 좀 기회를 줘서 올 남은 시즌에 어떻게 경쟁을 경험하는 시즌을 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성적 부담을 주지 않는 당장의 그런 실험을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현재 울산의 과밀화된 베테랑 숫자를 본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김판곤 감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1, 2년 우승할 거 아니고 울산이 원하는 거대로 아시아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마치 그 전에 전북같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김도훈 감독보다는 김판곤 감독을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